리튬이온 전지를 국내 최초로 탑재한 잠수함이 개발된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 탑재를 위한 리튬이온 전지 성능 입증 시험용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이유는 잠수함의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개발을 완료한 후 2026년 해군에 배치하는 게 목표다. 개발 중인 리튬이온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수중 지속 항해 및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명은 2배 이상 연장될 것이란 평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지 보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폭발 우려를 의식한 듯 방사청은 수중에서의 밀폐된 공간이라는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연구 개발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내부 화재 및 침수 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화형시험, 해수 침수 시험 등의 시험 환경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는 잠수함과 유사한 육상 시험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조동진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잠수함 성능 및 수중 전투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잠수함 수출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잠수함 탑재 리튬이온 전지 개발 잠항 기동 능력 향상 기대.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에 탑재. 2026년 해군 인도 군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배치 2에 탑재할 리튬이온 전지 성능 입증 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잠수함은 물 위에 떠서 움직일 때에는 디젤 엔진으로, 물속에서 움직일 때는 전지로 기동한다. 따라서 전지 성능은 잠수함의 잠항 기동 성능과 직결된다. 리튬이온 전지 탑재 잠수함은 기존 납축전지 잠수함보다 수중 지속 항해 능력과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 전지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지고 유지 보수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방사청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연구, 개발하면서 육상 시험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한 후 잠수함에 탑재할 방침이다.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일 언론 한국이 강력한 최신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유 일본 반응. 일본 군사 관련 칼럼에 대한 CH 밀리터리 게시판의 댓글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최신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유가 억측을 낳고 있다. 작년 말 본 칼럼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 신형 잠수함 가각국 해군으로부터 주목을 모은 한편 리튬이라는 희소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중국을 필두로 각국이 쟁탈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술했었다. 그 칼럼에서는 리튬이온 전지 사용은 열로 인한 폭발이라는 위험성을 클리어해내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삼는 한편 초고가라는 난점 또한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전지는 정숙 성과 전력을 양립시켜야만 하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 무척 효과적인 배터리라는 점도 소개했었다. 이런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이 한국에서도 곧 시작된다. KSS-3 배치2라고 불리는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으로 미 해군 및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전략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한국의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융화정책, 한국을 구슬리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과의 극도의 관계 악화라는 여러 상황 하에서의 고성능 잠수함 건조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격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안 지역에서만 활동 가능한 소형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본격적인 잠수함을 소유해왔으며 국산 잠수함 개발 보유를 목표로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제1단계 잠수함은 KSSI라 불린 독일 호발츠 베루케, 독일 조선 사제 209형 잠수함이었다.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손에 넣은 209형 잠수함은 신라의 해군 제독으로 당과 일본에도 알려진 영웅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장보고급 잠수함이라 불린다. 제2단계인 KSS2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HDW사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214형 AIP 잠수함으로 9척 모두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되었으며 2019년에 최종 계획인 9척째가 취역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인 KSS3는 20년 넘게 독일 잠수함을 운용 및 보수 정비하면서 길러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기로 하였다. 모두 3척 건조되는 KSS3 배치원의 첫 번째 함인 도산한 창호 AIP 잠수함은 2018년 9월에 진수되었다. 참고로 안창호는 저명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도산은 안창호의 호이다. KSS3 배치원은 각종 시험 항해를 거쳐 2020년을 즈음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는 KSS3 배치2 개발도 이어져 역시 3척을 건조한다. 뒤이어 개발될 3척의 KSS3 배치3는 원자력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소문은 제쳐두고 KSS3 배치원은 같은 AIP 잠수함인 해상자위대의 소류형 잠수함이 채용하고 있는 스털링 기관 방식 AIP와는 다르다. 정숙 성과 출력이 더욱 좋다는 연료전지 방식 AIP를 채용하였으며 KSS3 배치2에서는 정숙 성과 출력을 더 높이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를 채용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잠수함이 정숙성을 추구하는 건 은밀함과 정숙성이 생명인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KSS 프로그램으로 최첨단 기술인 리튬이온 전지 탑재형 개발이 시작된다 한들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KSS3. 다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미 해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KSS3가 지니고 있는 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이다. KSS3 배치원에는 어뢰발사관 에터에 각종 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장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어뢰 및 대함 공격용 순항미사일, 지상목표 공격용 순항미사일 등은 기본적으로는 어뢰발사관을 통해 발사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및 더욱 강력한 순항미사일 공격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VLS가 장비된다.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운용 중인 전략원자력 잠수함에는 모두 VLS가 장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력한 적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공격원잠, 중국의 AIP 잠수함 등에는 순항미사일 발사용 VLS를 장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KSS3 바크1의 VLS는 발사관 수가 6으로 비교적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현 시점에서 KSS3 배치원에 탑재될 순항미사일은 대지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무-3C 순항미사일은 최대 비행거리가 1500km로 황해 및 동해 바닷속 KSS3 잠수함에서 북한 전토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충분히 사정권에 들 뿐만 아니라 일본 전토도 사정권 내에 든다. 대지공격용 순항미사일에 더해
KSS-3에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을 베이스로 한 탄도미사일도 탑재된다고 한다. 이 핵탄두라고는 하지만 순항미사일보다도 단시간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매우 강력한 병기이다. 현무-2B와 현무-2C의 최대 사정거리는 각 500km와 800km이며 이들 탄도미사일로 한국 내에서 북한 전토를 공격할 수 있다.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황해 및 동해 바닷속에서의 공격이라는 옵션이 더해지기에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동시에 동해 바닷속에서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넓은 범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잠수함인가? 이렇듯 KSS-3는 고도의 성능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잠수함인 만큼 대지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마저 장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북한도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 중이긴 하지만 북한 해군이 상대라면 먼 바다에서의 작전을 가정한 3,500톤급 대형 잠수함의 필요성은 낮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현 관계로 비추어 볼 때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의 잠수함을 보내 중국 해군과 대치하는 작전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잠수함에 탑재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중국에 반격한다는 시나리오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동해 및 경우에 따라선 서태평양에서 일본을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추측이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강력한 최신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일본의 시선. 이처럼 KSS-3는 고도의 성능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잠수함인 셈인데 그래서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갖추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말 칼럼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신형 잠수함이 각국 해군의 주목을 받는 한편 그 리튬이라는 희귀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중국을 필두로 각국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논한 것. 이때의 칼럼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가열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한편 초고액이라고 하는 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리튬이온 전지는 정숙성과 출력을 양립시켜야 하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배터리라고 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이 한국에서 곧 시작된다. KSS-3 배치2로 불리는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해군과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전략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 정권의 대북유화 자세나 중국의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극도의 관계 악화 등 여러 상황이 고성능 잠수함을 건조하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격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안 지역의 활동이 한정된 소형 잠수함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산 잠수함을 개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첫 단계의 잠수함은 KSSI로 불리며 독일 호와르츠 우에로케, 독일 조선 사제의 209형 잠수함이었다. 한국 해군이 얻은 첫 209형 잠수함은 신라의 해군 제독으로서 당나라와 일본에도 이름을 떨친 영웅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장보 고급 잠수함으로 불린다. 둘째 단계 KSS-2로 불리는 잠수함도 역시 HDW사가 개발한 수출용 214형 AIP 잠수함으로 9척 모두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되고 2019년에 최종 9번째가 취역한다. 용도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원자력팀은 한때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들이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서쪽 100km 지점에 있는 투브나액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팀의 일정 가운데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과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공장 견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레이저를 사용해 우라늄 동위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한국전력 측과 소련의 텍스마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1,000톤의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첫 회분 40톤이 90년 11월 에어로플로트 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농축 계획에 필수적인 레이저 분광 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85년 12월 한국핵연료 주식회사는 대전에 연간 200톤의 경수로용 핵연료를 제조할 시설을 건설,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지원 계약을 콰프터크 유니언사와 맺었다. 년 건설이 시작됐고 89년 9월부터 가동됐다. 천연료봉다발이 90년 2월 고리 경수로 2호기에 투입됐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86년 중수로용 핵연료를 개발했으며 87년 이후엔 월성 중수로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해왔다고 한다. 지난 90년 한국은 프랑스의 신기술 총연합회에 95년까지 3,000톤의 사용용 연료를 저장할 시설의 설계 용역을 주었다. 95년까지 기존 원자로는 사용용 연료 약 2,700톤을 축적하게 된다. 92년 1월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태평양핵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내에서 태평양핵 회사의 사용용 연료 비축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91년 3월 한국과 옛소련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공동으로 핵연구 사업을 하는 문제와 체르노빌 국제센터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며칠 후 한국의 한무역 회사와 옛소련의 한민간 연구소는 옛소련의 핵폐기물 저장 기술을 한국 내로 들여올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의 저자인 앤 맥클로린이 지난 90년 지적했듯이 한국은 사용용 연료를 재처리하고자 하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89년 10월 한국은 미국, 캐나다와 3국 협정을 맺어 한국에서 공동 처리 업무를 실시하자는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아주대가 한국의 장기 원자력 계획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는 기존의 경수로 및 중수로 원자로 외에 고속 증식로를 건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90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마련한 장문의 핵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까지 150메가와트급 고속 증식로를 독자적으로 건설해 2007년과 2016년 중에 상업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순환 작업을 개발한다. 91년 11월 27일 한국은 영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영국의 핵연료사가 한국 핵산업의 연료 순환 업무를 맡아주도록 했다. 비록 국내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선례를 따라 재처리 업무를 해외에서 할 수도 있다. 고속 증식로가 꽤 비싼 것을 감안하면 혼합연료를 사용한 플루토늄 재순환에 대한 공동 처리야말로 한국의 중단기적인 핵 확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 배경에는 고속 증식로 연구의 일환으로 혼합 산화 연료를 6개의 경수로 원자로에 사용한 일본의 예를 본뜨고 일본과 경쟁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2010년까지 일본은 플루토늄을 83톤 생산해 그중 53톤을 20년 동안 경수로용으로 재순환하고 나머지는 고속 증식로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남북한은 일본을 경계한다. 87년 중국도 96년에 상업화할 것을 목표로 하루 100kg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범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핵연료 공장의 냉각시험 시설도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 분야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는 2000년까지 중국은 63T의 상업용 플루토늄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86년 2월 한국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미국에서 들여온 3개의 기존 원자로를 대신해 90년까지 30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이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쉽게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5년 프랑스의 지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설치된 조사 후 시험시설도 이에 관계된 물리화학 기술 및 조작 기술을 모두 재처리 작업에 응용할 수 있어 미국의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 현재 보유한 핵기술 능력으로 볼 때 한국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업적 기반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발사수단은 다양하다. 위기가 생기면 우라늄 235를 이용한 500kg 이상의 기폭장치를 전진기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비상시에는 F-16 전투기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다. 우라늄 235를 이용한 핵기폭장치는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이양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 의해서도 운반할 수 있다. 사정거리 140km의 이 미사일은 1킬로톤의 W-31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 한국군은 78년 9월 26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해 시험 발사했는데 사정거리가 종전의 150km에서 250km로 늘었다. 개량형 나이키 허큘리스 1호는 100에서 100kg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 한국은 95년까지 지상관측을 위한 소규모 로켓을 개발할 예정이다. 90년 2월에는 국산 기술로 만든 지구관측 위성을 93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억 1,600만 달러가 드는 이 사업에는 외국 기업들도 참여해 96년까지 로켓을 개발, 99년에는 무게 200kg에서 400kg의 위성을 쏘아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자체 기술로 위성 발사 로켓을 개발한다면 이는 한국이 대륙간 단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국이 마련한 미사일 기술 통제에 관한 협정을 우회해야만 한다. 이 같은 평가가 옳다면 한국은 앞으로 5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 옵션을 갖게 된다.